여기는 이안 그룹 20주년 기념 축하연이 열리는 화려한 연회장. 수정처럼 빛나는 샹들리에 아래 잘 차려입은 남녀들이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고 공기 중에는 샴페인과 위선적인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내 이름은 강설이. 이안그룹 박지훈 대표의 아내다. 지금 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39,900원에 구매한 짝퉁 드레스를 입고 구석에 조용히 서 있다. 마치 이 화려한 연회에 어울리지 않는 유령처럼. 어머, 날카로운 비명이 감미로운 음악을 찢고 울려 퍼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와 똑같은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과장된 몸짓으로 바닥에 쓰러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유라. 박지훈이 애지중지하는 여자친구다. 그녀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재빨리 손을 뻗은 몇몇 하객들에게 부축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배를 감싸쥔 채 창백해진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끝없는 억울함을 담은 눈빛을 정확히 나에게로 향했다. 강설이, 너 미쳤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다.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성난 암사자처럼 달려와 손바닥을 치켜들었다. 그 손은 매서운 바람을 가르며 내 뺨을 향해 날아왔다. 주위 하객들은 숨을 죽이며 시어머니에게 공개적으로 뺨을 맞는 이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지켜봤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살짝 고개만 돌렸다. 온 힘을 실은 따귀는 내 머리카락을 스치며 허공을 갈랐다. 김 여사는 너무 세게 휘두른 나머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내가 감히 피해. 그녀는 몸을 가다듬고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잘 관리된 얼굴에는 분노와 혐오가 가득했다. 이 알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년. 유라 뱃속에는 우리 박씨 가문의 귀한 대손이 들어있단 말이다. 개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네가 죽을 벗겨버릴 줄 알아. 대손. 나는 이 두 글자를 나지막이 되뇌었다. 시선을 돌려 저 멀리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한 남자를 보았다. 내 남편, 박지훈. 그는 몸에 잘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늠름하고 잘생긴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미간을 찌푸린 채 내가 3년 동안 봐왔던 그 특유의 짜증과 냉담함이 어린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가 다가와 내 손을 잡고 나는 당신을 믿어라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할아버지께서 과거에 입으셨던 목숨의 은혜를 위해 나는 더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차갑게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얇은 입술이 열리며 내뱉은 말은 독을 바른 얼음 송곳처럼 내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단숨에 꿰뚫어 버렸다. 강설이, 유라 씨에게 사과해.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해진 연회장에서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꼴 싸나우니까. 윙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 같았다. 동정하거나 고소해야 하는 하객들의 시선, 시어머니의 악독한 욕설, 최유라의 의기양양한 조롱이 모두 멀어져 갔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을 들었다. 3년의 결혼 생활, 3년의 인내, 3년의 헌신. 나는 서울 강씨 가문의 영예라는 신분을 버리고 나의 모든 빛을 감춘 채 가장 평범한 여자처럼 그를 위해 요리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집안의 모든 일을 돌봤다. 나는 이 3년의 시간이 사랑은 아닐지라도 정은 쌓였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그의 눈에 나는 그저 그의 귀한 대손을 위해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무대에 오를 수 없는 골칫거리에 불과했다. 좋아, 박지훈. 이걸로 다 갚은 셈이야.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모든 이가 경악하는 가운데 약지에 끼워진 우리의 결혼을 상징하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뺐다. 이 반지는 그가 예전에 길거리 노점에서 5만 원을 주고 산 것이었다. 그는 그때 회사가 막 시작 단계라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보물처럼 여기며 3년을 꼈다.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내 손목이 가볍게 휘둘리자 반지는 차가운 호선을 그리며 옆에 높이 쌓인 샴페인 타워 꼭대기로 정확히 떨어졌다. 호박색 술이 튀고 황금빛 거품이 솟구쳤다. 연회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너 이 미친 여자! 김 여사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박지훈의 잘생긴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나를 붙잡으려는 듯 다가왔다. 설이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싫더라도 지훈 오빠와의 사랑의 증표를 버리면 어떡해요? 최유라는 상황을 보고 즉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울면서 손을 뻗어 내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이 소동을 절정으로 몰고 가려 했다. 그녀는 내가 여전히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녀의 손이 내 머리카락에 닿으려는 순간 나는 움직였다. 피하는 대신 나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그녀가 뻗은 손목을 낚아챘다. 악!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내 손목에 힘이 들어갔다. 우드득 하는 소름, 끼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연회장 구석구석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최유라의 울음소리는 순식간에 처절한 비명으로 바뀌었다. 눈물로 얼룩진 예쁜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다리를 들어 플랫 슈즈를 신은 발로 그녀의 다른 쪽 다리 무릎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찼다.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통제 불능 상태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무릎이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의 심장을 철렁하게 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2초 만에 일어났다. 빠르고 정확하고 잔혹했다. 연회장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해졌고 모든 사람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경악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오늘 처음 나를 본 사람들처럼. 박지훈도 달려오던 걸음을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과 낯존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내가 부러뜨린 최유라의 손목을 놓고 웨이터의 쟁반에서 물티슈 한 장을 집어들었다. 방금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이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손가락을 닦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차가운 시선으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어본 후 굳어버린 박지훈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을 담고 있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나 있어야지. 말을 마친 나는 사용한 물티슈를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최유라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등을 곧게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구두 소리가 이토록 청아하고 귀에 즐거웠던 적은 없었다. 폭풍의 서막, 진실의 그림자, 호텔의 화려한 문을 나서자 빗방울이 섞인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다. 폭우가 쏟아져 도시 전체가 물안개에 휩싸였다. 네온 불빛이 고인물에 번져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박지훈이 쫓아나온 것이다. 강설이.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아직도 망신당한 게 부족해.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내가 과거 수많은 다툼 끝에 그랬던 것처럼 비를 흠뻑 맞으며 벌벌 떨고 서 있다가 그가 차를 몰고 와 창문을 내리고 타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면 순순히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온순한 박 대표의 아내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오만했다. 집? 나는 마침내 돌아섰다. 비가 머리카락과 뺨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다. 나는 그를 보며 비웃음을 지었다. 어느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첩이 당당하게 드나들고 시어머니가 위세를 떨며 남편은 차갑게 방관하는 그 집 말이군요. 박지훈 씨, 그런 집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잘생긴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아마도 늘 순종적이었던 내가 이렇게 단호한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또 무슨 심술이야.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최유라 씨가 임신했어. 어머니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니 당신이 좀 이해해. 잠잠해지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처리?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비가 정체 모를 액체와 섞여 뺨을 흘러내렸다.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저더러 박 대표 부인 자리를 비워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 아이를 대신 키워달라는 건가요? 박지훈 씨, 당신이 말하는 처리라는 게 저를 평생 역겨움 속에서 살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때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소리 없이 길가에 멈춰 섰다. 칠흑 같은 차체는 비 오는 밤에 숨어 있는 맹수 같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연가 8888이라는 번호판이었다. 박지훈의 얼굴에서 짜증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그 번호판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충격과 의욕에 휩싸였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에 흰 장갑을 낀 중년 남자가 재빨리 내렸다. 그는 거대한 검은 우산을 들고 정확히 내 머리 위로 펼쳐 쏟아지는 비를 막아주었다. 아가씨. 그는 나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공손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지훈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은 채 따뜻하고 마른 차 안으로 몸을 숙여 들어갔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백미러를 통해 비 속에 멍하니 서 있는 박지훈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온통 망연자실한 표정뿐이었다. 그는 아마도 내가 어떤 엄청난 가격의 콜택시를 불렀기에 이런 수준의 차와 기사를 부를 수 있었는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의 세계에서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주 좋다. 나는 그의 어리석고 자각 없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아가씨,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사는 강씨 가문의 오랜 집사인 김 집사였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강남 빌라로 가주세요. 나는 강씨 가문이 서울에 소유한 부동산 중 하나인 빌라 단지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김 집사님, 아가씨, 분부만 내리십시오. 이안그룹의 클라우드 힐 프로젝트 투자 중단하세요. 내 목소리는 차창 밖의 비처럼 차가웠다. 네. 그리고 이안과 협력하는 모든 원자재 공급 업체에 통보해서 내일부터 전면 공급 중단을 요청하세요. 위약금은 강씨 가문에서 지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집사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내가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묻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이것이 바로 강씨 가문의 힘이다. 명령 하나의 시가총액 수조 원의 그룹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다. 그리고 박지훈, 그 자만심에 가득 찬 남자는 죽을 때까지도 모를 것이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안그룹이 지난 3년간 급속도로 성장하고 수많은 경쟁사를 집어삼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나, 강설이와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뒤에서 그에게 자금을 대주고 길을 닦아주었던 것이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나는 내가 그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되찾을 것이다. 무너지는 일상, 드러나는 진실. 다음 날, 박지훈은 숙취로 인한 두통 속에서 잠을 깼다. 그는 습관적으로 침대 머리맡을 더듬었다. 그곳에는 원래 내가 준비해둔 미지근한 물과 숙취 해소 음료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손에 닿는 것은 차가운 허공뿐이었다. 그는 눈을 떴고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찡그렸다. 텅 빈 방에는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 6시에 정확히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정장을 다려주던 그 모습이 사라졌다. 그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더니 이내 까닭 모를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여자가 정말 갈수록 제멋대로군.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어뜨리고는 휴대폰을 들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통화 중입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수신 차단되었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강설이에게 차단당하다니. 이 사실은 그에게 전례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자신에게 얹혀 사는 여자가 감히 자신을 차단하다니. 그는 분노에 차침대에서 일어나 회사로 갈 준비를 했다. 옷방에는 그가 자주 입던 정장, 몇 벌이 의자 위에 구겨진 채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내가 깔끔하게 다려 넥타이와 커프 스링크까지 맞춰 정돈에 걸어두었을 것이다. 아침 식사도 없고 다려진 옷도 없고 심지어 치약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박지우는 처음으로 강설이가 없으니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단지 강설이가 이런 유치한 방법으로 짜증을 내며 자신의 관심을 끌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는 강설이가 밖에서 돈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자연히 울면서 돌아와 빌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가 이안그룹 빌딩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몽이었다. 박지훈이 집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최유라를 데리고 나와 박지훈의 신혼집으로 당당하게 들어왔다. 그 천안년 물건들 전부 다 내다 버려 하나도 남김없이 김 여사는 승리한 여왕처럼 하인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명령했다. 내가 직접 고른 커튼, 정성껏 가꾼 화초, 3년 동안 쓴 화장대가 하나씩 거칠게 옮겨져 별장 문 앞에 버려졌다. 마치 주인 없는 쓰레기 더미처럼. 최유라는 그 귀한 배를 내밀고 김 여사의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녀는 내가 침대 머리맡에 둔 앨범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나와 박지훈이 찍은 몇 안 되는 사진이 있었다. 어머님, 보세요. 설이 언니 웃는 게 얼마나 가식적인지. 최유라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사진 속 박지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에는 소유욕이 가득했다. 역시 지훈 오빠는 저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웃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자랑스럽게 김 여사에게 건넸다. 어머님,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기 아주 건강하대요. 이 모양을 보니 80%는 아들이래요. 정말? 내 귀한 손주. 김 여사는 금세 환하게 웃으며 그 얇은 종이를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을 받들듯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유라야, 네가 정말 우리 박씨 가문의 1등 공신이다. 내 손주가 태어나면 지훈이더러 성대하게 너를 며느리로 맞이하라고 할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최유라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에는 계산과 탐욕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추악한 모습이 내가 침실에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를 통해 내 앞에 태블릿 PC로 한 장면도 빠짐없이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강남 빌라 최고층, 탁 트인 테라스에 앉아 최상급 녹차를 음미하며 이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아들이라니 정말 웃기는군. 내 손가락이 화면을 가볍게 스치자 3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파편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3년 전 나와 박지훈이 막 결혼했을 때 그는 작은 교통사고를 당해 수혈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나는 우연히 그의 건강검진 보고서를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선천성 무정자증, 자연 임신 확률 0%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다. 당시 나는 남편으로서의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 보고서를 몰래 없애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심지어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이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지금 보니
나의 선량함은 그들이 나를 상처 입히는 무기를 쥐어준 것에 불과했다. 박지훈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으면서 그의 어머니와 애인이 불임이라는 오명을 씌워 3년 내내 나를 모욕하는 것을 방치했다. 그리고 최유라, 그녀 뱃속의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씨일까?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김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집사님, 서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주세요. 그리고 최유라라는 여자를 조사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호텔 출입 기록과 그녀의 소위 보디가드 애인이라는 남자의 모든 정보를 알아내야 해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전화를 끊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깔끔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었다. 이제 나의 첫 번째 자산을 되찾으러 갈 시간이었다. 30분 후 나는 변호인단과 함께 박씨 가문의 호화 주택 앞에 나타났다. 문 앞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내 물건들을 보았지만 내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김 여사였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잠시 놀라더니 이내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다. 네가 여긴 왜 또 왔어? 여긴 널 반겨주지 않으니 당장 꺼져. 김영희 여사님. 내 옆에 있던 왕 변호사가 한 걸음 나서며 서류를 내밀었다. 저희는 강설희 씨의 개인 재산을 찾으러 왔습니다. 개인 재산. 김 여사는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농담을 들은 듯 말했다. 걔한테 무슨 개인 재산이 있어. 우리 집에서 먹고, 우리 집에서 자고, 심지어 걔가 입고 있는 옷도 내 아들이 사준 거야. 걔는 우리 박씨 가문에 기생하는 벌레에 불과해. 그런가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그녀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섰다. 최유라는 소파에 누워 과일을 먹다가 나를 보고는 겁에 질린 척하며 김 여사 뒤로 숨었다. 설이 언니, 왜 또 왔어요? 지훈 오빠 집에 없는데 저 괴롭히지 마세요. 나는 이 광대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왕 변호사에게 말했다. 왕 변호사님, 시작하시죠. 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김 여사와 최유라 앞에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물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백조 호수빌라 1호에 위치한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강설희 씨이며 등기번호는 XXXX로 3년 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유권이 명확하고 어떠한 저당이나 분쟁도 없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김 여사의 오만한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왕 변호사와 나를 번갈아 쳐다봤다. 너 거짓말하지 마. 이 집은 분명히 지훈이가 결혼 선물로 산 집이야.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어? 이 집은 제 돈으로 전액 현금 매입했으니까요. 나는 가방에서 3년 동안 보관해온 등기부 등본을 꺼내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붉은 표지는 수정 샹들리에 아래에서 김 여사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불가능해. 절대로 불가능해. 그녀는 달려가 등기부 등본을 펼쳐보았다. 권리자란에 강설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손이 통제 불능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네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났어? 너 같은 시골뜨기 가난뱅이가 어떻게 이렇게 비싼 집을 살 수 있냔 말이야. 제가 돈이 있든 없든 그건 여사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니죠. 나는 일어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이 집의 유일한 합법적 소유자로서 3시간 이내에 당신들의 물건을 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제 변호인단이 즉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겁니다. 아마 박씨 가문은 내일 뉴스 헤드라인이 이안그룹 대표와 모친 전처의 부동산 불법 점거로 법원에 의해 강제 퇴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겠죠. 네가 감히? 김 여사는 기가 막혀 입술을 떨었다. 제가 감히 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시죠.
나는 등기부등본을 챙겨 몸을 돌렸다. 왕 변호사님, 3시간 후에도 저들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물론입니다. 강설이 대표님. 나는 문으로 걸어가다가 소파에서 이미 넋이 나간 최유라와 분노로 거의 쓰러질 지경인 김 여사를 돌아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부터 나는 그들에게 절망이 무엇인지 조금씩 맛보게 해줄 것이다. 박지우는 골치 아픈 회의 중에 어머니 김영희 여사의 전화를 받았다. 지훈아, 빨리 돌아와. 그 천한 것 강설이가 미쳤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해. 전화기 너머 김 여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갈라져 있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누가 누굴 쫓아내요. 박지훈은 짜증스럽게 미간을 짚었다. 오늘 회사에 오자마자 온 세상이 뒤바뀐 것 같았다. 먼저 회사 최대 프로젝트인 클라우드 힐의 최대 투자자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투자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10년 넘게 협력해온 원자재 공급업체들이 일제히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막대한 위약금을 물더라도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었다. 은행의 대출 상환 독촉 전화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연달아 걸려왔다. 불과 한나절 만에 이안그룹의 자금줄이 거의 끊길 지경이었다. 그는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모든 임원을 소집해 대책 회의를 열고 있는데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걔가 등기부등본을 들고 와서 백조 호수 빌라가 자기 거라고 3시간 안에 이사 안 가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할 거래. 지훈아,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우리가 정말 쫓겨나면 박씨 가문 체면이 뭐가 되겠어. 등기부등본이 강설이거라고. 박지훈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다. 그는 줄곧 그 빌라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며 편의상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가 결혼 후 강설이의 이름을 추가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수백억 원짜리 호화주택이 강설이의 개인 재산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가 어디서 그런 돈이 났을까? 커다란 물음표가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곧 회사에 닥친 위기에 묻혀버렸다. 어머니 집 문제는 일단 놔두세요. 먼저 최유라 씨 데리고 호텔로 가 계세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해요.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다음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회사가 겪는 이 모든 일이 비즈니스 경쟁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일을 강설이와 전혀 연관짓지 않았다. 그의 고정관념 속에서 강설이는 그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무능력한 가정주부에 불과했다. 그녀의 유일한 역할은 집안을 잘 돌봐 그가 뒷걱정 없이 일하게 하는 것이었다. 비즈니스? 그녀는 회사의 재무제표조차 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겠는가. 이후 이틀간 박지우는 세상 인심이 얼마나 차가운지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사방으로 사람을 찾아다니며 모든 인맥을 동원해 회사를 위한 투자를 유치하고 위기를 넘기려 애썼다. 그러나 평소에 그에게 웃으며 형님, 동생 하던 협력사 파트너들과 은행장들은 이제 마치 역병 환자를 피하듯 그를 피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메시지에는 답이 없으며 약속은 비서가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서울 전체의 재계가 마치 하룻밤 사이에 그에게 모든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힘에 목이 졸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가 절망에 빠져갈 무렵 한 소식이 들려왔다. 오늘 밤 서울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최고급 비즈니스 파티가 열리는데 주최 측은 스위스의 저명한 사모은행이며 파티에는 미스터리한 거물 게스트가 참석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글로벌 최상위 투자은행인 JC그룹의 신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대표였다. 소문에 의하면 이 대표는 수백억 달러의 투자 자금을 운용하며 아시아에서 잠재력 있는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고 했다. 이것이 박지훈의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그는 거금을 들여 겨우 파티 초대장 한 장을 구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연일 계속된 과로로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그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억지로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다. 성패는 여기에 달렸다.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그는 최유라까지 데려갔다. 최유라 뱃속의 귀한 대손이 그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최유라는 최신 샤넬 인부복 드레스를 입고 박지훈이 막 사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정성껏 치장했다. 그녀는 박지훈의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하게 숨길 수 없는 허영심과 더위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파티장에 들어서자 즉시 많은 시선이 쏠렸다. 며칠 전 20주년 기념 파티에서의 소동은 이미 상류 사회 전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박지훈 옆에 최유라를 보며 경멸과 구경거리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박지훈은 불쾌감을 억누르며 와인 잔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그 미스터리한 JC 그룹 대표를 찾았다. 문득 그의 시선이 홀 중앙의 한 뒷모습에 꽂혔다. 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거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가 겸손하고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닮았다. 박지훈의 심장이 태슬듯이 닮았다. 그는 홀린 듯이 사람들을 해치고 그 뒷모습을 향해 달려갔다. 강설이 씨. 그는 시험 삼아 불러보았다. 그가 강설이라고 생각한 여성의 옆에 있던 보디가드들이 즉시 벽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여성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박지훈은 숨이 맺는 것 같았다. 강설이었다. 하지만 그가 알던 그 강설이가 아니었다. 눈앞의 여성은 익숙한 이목구비를 하고 있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정교하고 날카로운 화장을 하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기품이 넘쳤다. 손짓 하나하나에 타고난 고귀함과 거리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마치 발 아래 개미들을 내려다보는 고고한 여왕 같았고 박지훈 자신은 그중 가장 비천한 개미였다. 그녀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보듯 그를 쳐다보며 붉은 입술을 열었다. 목소리는 파티장의 얼음보다도 차가웠다. 박 대표님, 우리가 아는 사이였나요? 이 5마디는 마치 5번의 따귀처럼 박지훈의 뺨을 후려쳤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매일 값싼 면 원피스를 입고 몸에서 늘 음식 냄새가 나던 그 여자가 어떻게 이런 최고급 파티에 나타나 자신이 우러러봐야 할 거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다. 설이 언니, 정말 언니예요? 최유라의 목소리가 어색한 정적을 깼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놀란 척 입을 가렸지만 눈에는 질투와 경멸이 넘쳐 흐를 듯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눈에 봐도 고가인 은색 정장에 시선을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는 시큼한 목소리로 말했다. 설이 언니, 여긴 어쩐 일이에요? 여기 웨이트리스 유니폼이 꽤 독특하네요. 그녀는 일부러 나를 이곳에 몰래 들어온 웨이트리스 취급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 했다.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몇 번 들렸다. 박지훈의 얼굴도 조금 누그러졌다. 그래, 그게 합리적인 설명이지. 강설이가 그를 떠난 후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웨이트리스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녀를 둘러싼 거물들은 아마도 그녀의 미모에 흑심을 품은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자 그의 눈에는 순식간에 혐오와 경멸이 가득 찼다. 강설이, 여기서 창피하게 굴지 마. 그는 목소리를 낮춰 경고했다. 당장 나랑 돌아가. 나는 그의 그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고 있자니 문득 웃음이 나왔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그를 무시했다. 아니,
눈길 한 번 줄 가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옆에 서 있던 백발의 기품 있는 노인에게 말했다. 이 행장님, 오늘 파티 보안이 영 허술한 것 같네요. 어디서 굴러먹던 개나 고양이도 다 들어오고 말이에요. 이 행장님은 서울 최대 은행의 총재이자 오늘 밤 파티의 주최자였다. 그는 내 말을 듣자마자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즉시 돌아서서 뒤에 있는 보안 책임자에게 소리쳤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이 두 사람을 들여보냈어?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해? 네. 보안 책임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 잠깐만요. 내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 행장님은 즉시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공손하게 물었다. 아가씨, 또 분부하실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아가씨라는 한마디에 박지훈과 최유라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박지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이 행장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을 보냈다. 이 행장님이 어떤 사람인가? 서울 전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데 어째서 강설이에게 저토록 공손하단 말인가? 최유라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녀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와인잔을 들고 천천히 박지훈 앞으로 걸어갔다. 샴페인의 차가운 기운과 그의 몸에서 나는 짙은 향수 냄새가 섞여 역겨운 냄새를 만들어냈다. 박 대표님, 나는 그를 보며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최근에 그 클라우드 힐 프로젝트 때문에 사방으로 투자를 구하러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박지훈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이 일은 회사의 1급 기밀인데 그녀가 어떻게 아는 거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는 경계하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옆 웨이터의 쟁반에서 샴페인 한 잔을 더 들어 그에게 건넸다. 이걸 마셔요. 내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거스를 수 없는 명령조였다. 이걸 마시면 이 행장님더러 500억 무이자 대출을 승인해달라고 하죠. 어때요? 500억 무이자 대출. 이 몇 마디는 마치 폭탄처럼 박지훈의 심장에 터졌다.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었다. 만약 이 500억이 있다면 이한그룹은 기사회생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다. 그의 숨이 거칠어지고 눈에는 탐욕과 갈등이 가득 찼다. 그는 나와 옆에 이 행장님을 번갈아 보았다. 이 행장님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내 처분만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그는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말 한마디면 500억이 즉시 입금될 수 있었다. 왜요, 박 대표님? 나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흔들었다. 술이 불빛 아래 매혹적인 광채를 뿜었다. 이 거래,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옆에 있던 최유라도 조급해졌다. 그녀는 박지훈의 팔을 세게 밀며 재촉했다. 지훈 오빠, 뭘 망설여요. 빨리 마셔요. 500억이잖아요. 박지훈의 목을대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자존심과 이익이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결국 이익이 자존심을 이겼다. 그는 손을 뻗어 떨리는 손으로 내가 든 샴페인 잔을 받으려 했다. 그의 손가락 끝이 잔에 닿으려는 순간 내 손목이 기울었다. 네르르륵 황금빛 샴페인 한 잔이 그의 머리 위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천천히 부어졌다. 차가운 술이 공들여 손질한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잘생긴 얼굴을 지나 비싼 정장을 적셨다. 그는 마치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파티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이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며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나는 빈잔을 웨이터의 쟁반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았다. 맑은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는 실크 손수건을 꺼내 방금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듯 천천히 손을 닦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엉망이 된 박지훈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박지훈, 기억해. 내 술은 당신이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야.
말을 마친 나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이 행장님에게 돌아섰다. 이 행장님, 이 두 사람을 은행과 서울의 모든 금융기관 블랙리스트에 올려주세요. 다시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보고 싶지 않네요. 네, 아가씨.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 행장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시선은 이미 넋이 나간 최유라에게 향했다. 그녀의 하얀 샤넬 인부복 드레스에 샴페인이 몇 방울 튀어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샤넬 측에도 통보하세요. 이 최유라라는 아가씨는 앞으로 그 브랜드의 어떤 제품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알겠습니다, 아가씨. 모든 것을 마친 나는 흥미가 떨어졌다. 나는 경외감 어린 시선들 속에서 천천히 파티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는 극도의 분노와 굴욕을 억누르는 박지훈의 울부짖음과 최유라의 당황한 울음소리, 그리고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죽은 개처럼 끌고 나가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이 모든 소리는 내게 그저 듣기 좋은 배경음악일 뿐이었다. 박지훈,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나? 아니, 이건 겨우 전체 요리일 뿐이야. 진짜 볼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파티장을 떠난 다음 날, 상세한 조사 보고서 한 부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였다. 보고서의 첫 부분은 최유라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의 본명은 최미자. 강원도 산골 출신으로 중학교 중퇴 후 서울로 와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발 마사지사부터 노래방 도우미까지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파란만장한 사회 경험을 쌓았다. 반년 전 그녀는 강 기사라는 보디가드와 연인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강 기사는 박지훈의 여러 보디가드 중 한 명이었다. 보고서의 두 번째 부분은 최유라의 최근 6개월간의 호텔 출입 기록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강 기사와 함께 각종 러브 호텔을 드나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느끼한 중년 남성들과도 어울렸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녀가 박지훈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그 시기에 박지훈은 유럽 출장 중이었고 그녀는 그 강 기사와 한 온천 호텔에서 꼬박 사흘을 함께 보냈다는 사실이었다. 진실은 명백했다. 아가씨, 내 비서인 유능한 여성님 비서가 내 앞에 서서 공손하게 물었다. 지금 바로 이 보고서를 박지훈 대표에게 보낼까요? 아니, 서두르지 마. 나는 고개를 저으며 보고서 속강 기사의 사진을 가볍게 두드렸다. 총알이 좀 더 날게 놔두자고. 진실을 바로 박지훈 얼굴에 던져주는 건 너무 시시하잖아. 나는 그가 가장 화려하고 드이양양한 순간에 자기 손으로 이 빛나는 녹색 모자를 벗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재미있지. 그때 임비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가 전화를 받은 후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가씨.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에게 보고했다. 박씨 가문에서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3일 후에 박씨 가문의 본가에서 박지훈 대표와 최유라 씨의 성대한 약혼식을 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유라 씨 뱃속 태아의 상속권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약혼식?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정말 하늘이 돕는구나. 이 멋진 연극을 상연할 화려한 무대가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직접 무대를 만들어주다니. 임비서. 나는 일어서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발 아래 펼쳐진 번화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 강기사라는 사람에게 큰 선물 하나 보내줘요. 어떤 선물 말씀이십니까? 현금 1억 원, 그리고 스위스행 편도 항공권 한 장.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3일 후 그의 3시간을 사겠다고 전해 약혼식에 직접 가서 자기 친아들을 되찾아오라고 말이야. 임비서의 눈이 빛났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다. 그 약혼식. 박씨 가문은 분명 언론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거야. 준비 좀 해줘요. 그날의 모든 생중계 신호를
우리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아가씨, 혹시 나는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보게 할 거야. 박 씨 가문의 미래 상속이니 도대체 누구의 씨앗인지. 그 후 3일간 박 씨 가문은 예상대로 약혼식 준비에 열을 올렸다. 아마도 파티에서의 굴욕이 박지훈과 김 여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을 것이다. 그들은 위태로운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 성대한 축하 행사가 절실히 필요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큰돈을 빌려 박 씨 가문의 본가 정원 전체를 빌리고 미슐랭 3스타 셰프를 초빙했으며 네덜란드에서 항공으로 수만 송이의 튤립을 공수했다고 한다. 서울의 모든 상류사회 인사들이 그들의 초대장을 받았다. 나는 그동안 한가롭게 빌라에 머물며 매일 운동하고 책을 읽고 강씨 그룹의 일상 업무를 처리했다. 그 사이 김 여사는 내가 박씨 빌라에 두고 온 고가의 보석들이 생각나 최유라의 약혼 선물로 체면을 세우려 했다. 그녀는 신나게 사람들을 데리고 금고를 열러 갔지만 내가 3년 동안 사용했던 그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수억 원 가치의 보석과 명품 시계, 골동품 서화가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금고맨 아래에는 종이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내가 직접 쓴 두 글자가 있었다. 꿈깨. 김 여사는 그 쪽지를 보고는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금고를 부쉈고 심장병까지 도져 병원으로 실려가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정원의 장미를 손질하고 있었다. 가장 화려하게 핀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잘라 코끝에 대고 그 짙은 향기를 맡았다. 마치 피 냄새 같았다. 김영희, 박지훈, 최유라, 당신들의 죗값은 하나도 빠짐없이 치르게 될 거야. 3일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약혼식 당일 밤 박씨 가문의 본가는 불야성을 이루었고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고급 차들이 산길을 거의 가득 메웠다. 박지훈은 흰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으며 얼굴에는 정중한 미소를 띤 채 도착하는 하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회사는 위태로웠지만 그는 여전히 재벌 총수로서의 체면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최유라는 마치 자랑스러운 공작처럼 고가의 맞춤 웨딩드레스를 입고 6개월 된 배를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재벌가에 입성하기 직전인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다. 김 여사도 화려한 치파오로 갈아입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며칠 전 병원에 실려갔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화로워 보였다. 저녁 8시 정각, 약혼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박지훈과 최유라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객들은 무대 아래에서 박수를 치며 진심 어린 축복의 미소를 지었다. 연회장 중앙의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는 정성껏 제작된 VCR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달콤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이었다. 모든 것이 박씨 가문의 각본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빌라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를 가볍게 한 번 쳤다. 임비서, 시작해요. 네, 아가씨. 다음 순간, 박씨 가문 본가 연회장의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 따뜻하고 달콤했던 VCR 화면이 갑자기 멈췄다. 화면이 까맣게 변했다. 연회장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어떻게 된 거지? 장비 고장인가? 박씨 가문 이번 일처리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사회자도 당황했다. 그는 땀을 닦으며 마이크에 대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객 여러분,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 기술팀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연회 준비를 책임진 매니저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김 여사도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하며 낮은 목소리로 욕을 했다. 그때 꺼졌던 스크린이 갑자기 다시 켜졌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박지훈과 최유라의 달콤한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편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의 화면은 다소 흔들렸고 조명은 어두웠다. 장소는 러브호텔 방 안 같았다. 화면에는 속옷만 입은 한 여자가 건장한 남자와 뒤엉켜 있었다. 그 여자의 얼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바로 오늘 밤의 주인공, 최유라였다. 저 남자는 박 대표님 보디가드 강 기사 아니야. 군중 속에서 누군가 그 남자의 신원을 알아봤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어서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치 탐조등처럼 무대 위의 두 주인공에게 일제히 꽂혔다. 박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종이처럼 하얘졌다. 그는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극도의 분노로 몸을 미세하게 떨었다. 최유라는 더욱 겁에 질려 혼비백산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저거 나 아니야. 음해야, 누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러나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변명 가능성마저 산산조각냈다. 영상 속 최유라는 숨을 헐떡이며 강 기사라는 보디가드에게 말했다. 강 기사님, 조금만 더 힘내봐. 이번 달이 내 가임기니까. 이번에는 임신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때가 되면 박지훈 그 멍청이의 아이라고 하면 돼. 걔는 자기가 불임이니까 절대 모를 거야. 내가 박씨 가문에 시집가서 사모님 되면 우리 좋은 날이 올 거야. 쾅. 만약 방금 전 영상이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면 이 녹음 내용은 마치 원자폭탄처럼 연 회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정보량이 너무나도 많았다. 최유라 뱃속의 아이는 박지훈의 아이가 아니다. 박지훈은 불임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사기극이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세상에, 박씨 가문 망신 제대로 당했네. 내가 그랬잖아. 근본 없는 첩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상위권에 오르겠어. 알고 보니 엄청난 거짓말을 꾸몄던 거네.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수많은 강철 바늘처럼 박지훈과 김 여사의 심장을 찔렀다. 김 여사는 이미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스크린과 최유라를 번갈아 가리키며 입술을 떨다가 눈을 뒤집고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어머니! 박지훈이 놀라 소리치며 그녀를 부축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갑자기 밖에서 세게 열렸다. 키가 큰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바로 영상 속의 남자 주인공, 강 기사였다. 그는 손에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무대로 곧장 달려와 모든 이가 경악하는 가운데 쿵 소리를 내며 박지훈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표님, 그는 눈물을 흘리며 손에 든 서류를 높이 쳐들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대표님께 녹색 모자를 씌워드렸습니다. 최유라 뱃속의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이것은 저와 그녀의 친자 확인서입니다. 일치율 99.99%입니다. 대표님, 제발 제가 대표님을 수년간 모신 정을 봐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다 최유라 저 천한년한테 속아서 그런 겁니다. 짝! 박지훈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손을 휘둘러 온 힘을 다해 최유라의 뺨을 후려쳤다. 맑고 경쾌한 따귀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유라는 그 따귀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고 반쪽 뺨이 순식간에 부어올랐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고 완전히 무너져 돼지 멱다는 소리를 냈다. 성대한 약혼식은 완전히 올해 최대의 재벌가 추문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곳곳에 있는 언론의 카메라에 충실히 기록되어 생중계 신호를 통해 서울 전체, 나아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빌라 소파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펼쳐지는 그 멋진 소동을 보며 만족스럽게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트위터 계정에 로그인했다.
내 트위터 아이디는 간단했다. 그냥 강설이. 팔로워는 몇백 명뿐으로 대부분 예전 친구들이었다. 나는 새로운 트윗을 작성했다. 글은 간단했다. 쓰레기 남편과 사기꾼 여자에게 바칩니다.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그 사진은 3년 전 박지훈이 그 교통사고 후 받은 건강검진 보고서였다. 나는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성껏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선천성 무정자증이라는 몇 글자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눈에 띄게 표시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모든 것을 마친 나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끄고 욕실로 들어가 편안하게 목욕을 즐겼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일부터 서울의 하늘이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 강설이는 이 폭풍의 유일한 왕이 될 것이다. 그 약혼식 소동은 바이러스처럼 인터넷 전체를 휩쓸었다. 이안그룹 대표, 녹색 모자 쓰다, 재벌가 가짜 임신, 올해 최악의 피해자 등의 키워드가 모든 소셜미디어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이안그룹의 주식은 다음 날 개장하자마자 예상대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박씨 가문의 본가는 아수라장이었다. 박지훈은 분노한 맹수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붙였다. 고가의 골동품 화병, 맞춤 제작된 수정 샹들리에가 모두 산산조각 났다. 마치 짓밟혀 혼쇄된 그의 자존심처럼. 김영희 여사는 정신을 차린 후 사건의 전말을 듣고는 분노와 충격에 숨이 넘어갈 뻔하다가 다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다. 최유라는 박지훈에게 온몸이 멍들도록 맞았다. 분노에 휩싸인 박지훈은 그녀의 웨딩드레스를 찢고 나서야 그녀의 불룩솟은 배가 두꺼운 실리콘 패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임신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강 기사의 아이를 임신했었지만 활동의 편의를 위해 이미 몰래 낙태했을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박지훈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최유라를 보며 눈에는 한치의 연민도 없이 오직 끝없는 혐오와 살해만이 가득했다. 그는 사람을 시켜 그녀와 보디가드 강 기사를 죽은 개 2마리처럼 박씨 가문에서 내쫓았다. 이 두 사람은 이로써 명예가 실추되고 서울 상류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것을 처리한 후 박지훈은 엉망이 된 거실에 홀로 앉아 밤늦도록 있었다. 그는 내가 올린 트위터와 그 눈에 거슬리는 진단 보고서를 떠올렸다. 다음 날 그는 넋이 나간 채 서울 최고의 남성 전문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3년 전 그 보고서와 똑같은 결과가 적힌 진단서를 그의 앞에 놓았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결국 바보는 자기 자신이었다. 그가 말하던 귀한 대소는 천하의 웃음거리였다. 그가 나를 공격하고 모욕하는 데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불임은 사실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가 혐오하고 그의 어머니가 3년 내내 저주했던 그 여자는 묵묵히 그를 대신해 이 비밀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3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그의 그 가소롭고 연약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거대하고 뒤늦은 후회가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매일 아침 내가 준비해주던 아침 식사, 내가 다려주던 모든 셔츠, 내가 아플 때 정성껏 돌봐주던 모습, 그의 어머니가 나를 괴롭힐 때 꿋꿋하고 인내하던 그 눈빛.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아까 사랑하고 보호해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미친 듯이 병원을 뛰쳐나와 차를 몰고 내가 있는 강남 빌라 단지로 향했다. 그는 내가 정확히 어느 동에 사는지 몰라 머리 없는 파리처럼 거대한 빌라 단지를 빙빙 돌며 찾아다녔다. 마침내 그는 기억 속의 그 서울 연가 8888 롤스로이스를 보고 내 거처를 찾아냈다. 그는 문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눌렀다. 설희 씨, 강설희 씨.
문 좀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나와서 나 좀 만나줘. 우리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울음이 섞여 있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그때 2층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문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구는 그 남자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이야기, 우리 사이에 무슨 할 얘기가 남았다는 거지. 나는 그를 무시하고 인터폰을 눌러 경비대장에게 말했다. 문 앞에 미친 개 한 마리가 짖고 있네요. 처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곧 크고 사나운 도베르만 2마리가 연문에서 풀려나왔다. 그들은 으르렁거리며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박지훈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박지훈은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지며 허둥지둥 자신의 차로 도망쳤다. 그 개들은 그의 차 옆을 맴돌며 지저댔다. 그가 감히 차에서 내리면 그들은 주저없이 달려들어 그를 물어뜯을 기세였다. 그는 그렇게 차 안에서 빌라 안에 따뜻한 불빛이 켜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다가갈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문 앞에서 하룻밤을 꼬박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나는 김 집사에게 사람을 시켜 먹을 것을 좀 보내게 했다.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밤새 충실하게 자리를 지킨 그 도베르만 2마리를 위한 것이었다. 박지우는 경호원이 최상급 스테이크를 개밥 그릇에 담아주는 것을 보았다. 자신은 굶주리고 엉망인 모습인데 그는 마침내 나와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힘없이 차에 시동을 걸고 떠났다. 그는 이것이 이미 지옥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절망은 아직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자세를 낮추고 애원하면 내가 언젠가는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한때 그를 그토록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틀렸다. 한 여자가 실망을 충분히 쌓아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녀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보다도 차가워진다. 박지훈의 애원과 참회는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나는 계획대로 내 일을 계속 진행했다. 약혼식의 추문은 박씨 가문의 명성을 무너뜨렸을 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끝없는 굴욕을 안겨준 이 박씨 가문이 서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내 지시에 따라 강씨 그룹 산하의 몇몇 투자 회사가 암암리의 이안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나는 임비서에게 이안그룹에 인수합병되어 원한을 품고 있던 모든 경쟁사들과 접촉하게 했다. 그들에게 자금과 채널을 제공하여 이안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게 했다. 순식간에 이안그룹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내후에완 주가는 계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부정적인 뉴스가 끊이지 않았으며 협력 프로젝트는 줄줄이 무산되고 핵심 기술 인력들은 고액 연봉에 스카우트되었다. 한때 서울에서 화려했던 이 거대 기업은 이제 마치 1000개의 구멍이 뚫린 낡은 배처럼 거센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며 언제든 전복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박지우는 동분서주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비즈니스 재능은 나의 절대적인 자본력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우인 나, 강설이는 매일 한가롭게 빌라에 앉아 화면 속에서 계속 하락하는 이 안의 주가를 보며 가끔 와인 한 잔을 마실 뿐이었다. 이 느낌은 마치 이미 결말을 아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것 같았다. 단지 내가 키우는 것은 애완동물이 아니라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원수라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병원에서 김영희 여사는 회사의 상황을 전해 듣고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평생을 싸워온 이 여자가 어떻게 박씨 가문의 수십 년 된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는가. 절망 속에서 그녀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박씨 가문의 마지막 보루이자 버팀목으로 여겼던 거물, 서울의 용회장이었다. 수년 전 박씨 가문의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연한 기회에 용 회장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 용 회장은 그때 나중에 박 씨 가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서울로 자기를 찾아오라고 말했다. 비록 의례적인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수년 동안 김 여사는 이 관계를 자랑거리로 삼아왔다. 이제 이 관계를 이용할 때가 왔다. 그녀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상에서 몸을 일으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그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날 오후 나는 다국적 화상 회의를 하고 있었다. 임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휴대폰 하나를 건넸다. 발신자는 박지훈이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무음 버튼을 눌렀다. 임 비서에게 끊으라고 눈짓했다. 하지만 곧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나는 조금 짜증이 나서 화면 속 금발의 그룹 임원들에게 excuse me라고 말한 후 전화를 받았다. 강설이. 전화기 너머 박지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애원하는 톤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듯한 오만함이 묻어났다. 무슨 일이죠?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께서 서울의 용 회장님을 모셨어. 오늘 밤 용 회장님께서 직접 서울로 오셔서 우리 박 씨 가문을 위해 공의를 세워주실 거야. 용 회장. 그 이름을 듣자 나는 커피잔을 든 손이 살짝 멈칫했다. 강설이, 내 뒤에 대단한 사람이 있고 돈도 좀 있는 거 알아.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가득했다. 하지만 용 회장님 같은 진짜 거물 앞에서는 내 그깟 수작은 통하지도 않아. 용 회장님은 서울에서 흑백 양도를 아우르는 분이야. 그분 말 한마디면 넌 서울에서 발도 못 붙이고 심지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용이라니. 할아버지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며 신발도 들어줄 자격이 없던 그 깡패가 언제부터 거물이 되었지. 그래서요? 나는 흥미롭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서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박지훈의 목소리는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했다. 오늘 밤 7시 천상인간 클럽에서 용 회장님께서 직접 자리를 지키실 거야. 넌 그곳으로 와서 용 회장님 앞에서 우리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죄해. 그리고 즉시 무조건 재결합을 선언하고 이안 그룹에 1조 원을 투자해. 네가 이 모든 걸 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자신감의 찬 어조로 말했다. 나는 과거는 잊고 내 남은 인생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나는 전화기 너머 그의 어리석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정말이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얼마나 무지해야 저렇게 오만할 수 있을까? 만약 제가 안 가면요. 내가 담담하게 물었다. 안 간다고. 박지훈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용 회장님의 무서운 분노를 기다리기나 해. 그때는 1조 원은커녕 내 전 재산을 다 털어도 내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거야. 좋아요.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더욱 깊게 했다. 나는 다른 개인 휴대폰을 들어 용이라고 저장된 연락처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다. 용, 나를 건드리겠다고 들었어. 3초 후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용에게서 걸려온 영상 통화였다. 내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는 살이 뒤룩뒤룩 찐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이 나타났다. 배경 소리로는 비행기 엔진의 굉음이 들렸다. 아, 아가씨. 용 회장의 목소리는 채로 치듯 떨렸다. 오해입니다. 하늘이 무너질 오해입니다. 저 지금 서울 가는 비행기 아닙니다. 곧 도착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제가 가서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나는 거의 울상이 된 그의 모습을 보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럴 필요 없어. 저녁 7시, 천상인간. 연극은 끝까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박씨 모자가 나를 위해 차려준 이 무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밤이 깊어지고 천상인간 클럽 앞에는 고급 차들이 즐비했다. 이곳은 서울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으로 보안이 삼엄하여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 오늘 밤 이곳은 박씨 가문이 통째로 빌렸다.
내가 도착했을 때 박지훈과 김영희 여사는 문 앞에서 곧 도착할 구세주 용 회장을 직접 맞이하고 있었다. 김 여사는 짙은 붉은색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했지만 병색이 완연한 창백함은 감추지 못했다. 박지훈은 재벌 총수의 위엄을 되찾은 듯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택시에서 혼자 내리는 것을 보고 눈에는 경멸과 무시를 감추지 않았다. 어이구, 정말 올 용기는 있네. 김 여사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나는 네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줄 알았는데. 강설이,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늦지 않았어. 박지훈이 나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들어가서 용 회장님께 무릎 꿇고 태도를 공손하게 하면 용 회장님께서 내 목숨은 살려주실지도 몰라. 나는 이 두 광대를 무시하고 클럽 안으로 곧장 들어갔다. 클럽 최고급인 임페리얼 룸에는 이미 푸짐한 연회가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테이블에는 자리가 3개뿐이었다. 상석은 용 회장을 위한 자리였고 나머지 2자리는 당연히 박씨 모자의 것이었다. 나에게는 앉을 자격조차 없었다. 강설이 무릎 꿇어 김 여사가 의자에 앉아 마치 여왕처럼 자기 발밑을 가리키며 차갑게 명령했다. 좀 이따 용 회장님 오시면 넌 여기서 무릎 꿇고 차나 따라 살 수 있을지는 내 행동에 달렸어. 박지훈은 옆에 앉아 유유히 차를 마시며 마치 이미 결말이 정해진 연극을 감상하는 듯했다. 그의 눈에 나는 곧 도살될 양이었고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냥꾼이었다. 나는 그들의 그 소인배 같은 모습을 보며 지루함을 느꼈다. 나는 무릎 꿇지 않고 멋대로 의자 하나를 끌어와 그들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애니팡을 시작했다. 내 인연 방자하구나. 김 여사가 화가 나서 테이블을 쳤다. 바로 그때 룸의 문이 밖에서 쾅 소리를 내며 세게 열렸다. 건장한 체격에 살이 뒤룩뒤룩 찌고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건 남자가 10대 명의 검은 옷을 입은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왔다. 바로 용 회장이었다. 박씨 모자는 그를 보자마자 구세주를 만난 듯 아첨하며 맞이했다. 용 회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김 여사가 나를 가리키며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다. 바로 이 천안년입니다. 우리 박씨 가문을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회장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박지훈도 거들었다. 용 회장님, 이 여자는 마음이 악독하고 수단이 잔인합니다. 오늘 회장님을 모신 것은 회장님께서 나서서 이 여자를 호되게 가르쳐 서울에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용 회장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매서운 눈이 룸 안을 훑었다. 고개를 숙이고 한가롭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그의 건장한 몸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의 이마에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힘겹게 침을 삼키고는 박씨 모자와 모든 보디가드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모든 이의 눈알이 튀어나올 만한 행동을 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내 앞으로 다가와 쿵 소리를 내며 두 무릎을 바닥에 세게 꿇었다. 단단한 무릎뼈가 비싼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는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모든 이의 심장을 내리쳤다. 룸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용 회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채로 치듯 몸을 떨며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 섞인 채 떨렸다. 아, 아가씨. 저 용이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처벌해 주십시오. 아가씨? 부하. 박지훈과 김영희 여사의 얼굴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들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눈은 동그랗게 뜨고 입은 달걀이 들어갈 만큼 벌어졌다. 뇌가 완전히 정지했다. 무슨 일이지? 그들이 구세주로 모셔온
서울의 지하 황제용 회장이 왜 저 강설이라는 시골뜨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부하라고 칭하는 거지?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다. 용 회장님. 김 여사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쟤는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뱅이에요. 우리 박씨 가문이 3년이나 먹여 살렸다고요. 짝! 맑고 경쾌한 따귀 소리가 김 여사의 말을 끊었다. 용 회장이 맹렬히 돌아보며 온 힘을 다해 김 여사의 늙은 뺨을 후려쳤다. 네, 더러운 입 닥쳐. 용 회장의 표정은 사람이라도 잡아먹을 듯 흉악했다. 내 눈깔은 장식이냐?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알아? 이분은 서울 강씨 가문의 주인이시자 전 세계 최대의 숨겨진 재벌의 유일한 상속녀, 강설이 아가씨시다. 너희 같은 작은 박씨 가문은커녕 나용 회장도 아가씨 앞에서는 신발도 들어줄 자격 없는 개새끼에 불과해. 서울 강씨 가문 전 세계 최대의 숨겨진 재벌. 이 몇 마디는 마치 천둥벼락처럼 연이어 박지훈과 김 여사의 머리 위로 떨어져 그들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로 텅 빈 눈으로 입으로는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라고 중얼거렸다. 그들이 3년 동안 모욕하고 기생충으로 여겼던 그 여자가 그들이 감히 우러러볼 자격조차 없는 구름 위의 존재일 줄이야.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다. 룸벽에 걸린 LCD TV에서는 원래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긴급 속보가 떴다. 아나운서는 또렷한 목소리로 보도했다. 본 방송 최신 소식입니다. 전 세계 최대의 재벌인 강씨 그룹이 방금 서울 이안 그룹의 전액 인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씨 그룹은 이안 그룹에 대해 전면적인 파산 구조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이안 그룹 회장 박지훈 씨는 이사회에서 모든 직위가 해제되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강씨 그룹의 고귀하고 신비로운 문장이 나타났다. 그것은 순금으로 만든 용이 태양을 감싸는 문장이었다. 이 문장, 박지훈은 예전에 세계 최고급 경제 잡지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당시 기사에서는 이 문장을 가진 가문이 전 세계 경제의 3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장이 내 은색 정장 옷깃에 조용히 달려 있었다. 컥! 김 여사는 더 이상 연이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피를 한 모금 토하며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박지훈은 마치 뼈와 힘이 모두 빠져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아 넋나간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 왜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끊었는지, 왜 공급업체들이 일제히 계약을 파기했는지, 왜 이 행장님이 나에게 굽실거렸는지.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비즈니스 제국, 그가 자만하던 비즈니스 수완이 내 눈에는 언제든 부숴버릴 수 있는 값싼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난 3년간 진짜 웃음거리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나는 마침내 애니팡 마지막 판을 깨고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나는 일어서서 발밑에 이 가련하고도 증오스러운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더러운 개미 두 마리를 보는 것 같았다. 내 목소리는 마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신의 판결처럼 차갑고 심판의 기운이 가득했다. 박지훈, 김영희, 나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제 게임은 끝났어. 나는 더 이상 그 절망에 빠진 모자를 쳐다보지 않고 천상인간을 나섰다. 남은 일은 용 회장과 내 변호인단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그 후 며칠간 서울에서는 교과서적인 재벌가 몰락기가 상연되었다. 먼저 경제적인 청산이었다. 내 변호인단은 번개 같은 속도로 이안 그룹에 진주했다. 그들은 내가 이미 회수한 빌라를 포함하여 박씨 가문의 모든 자산을 압류했다. 그들 명의의 모든 부동산, 고급차, 주식,
예금, 모든 계좌, 많은 모든 거래 내역이 낱낱이 조사되었다. 그 결과 박씨 가문은 이미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사기 및 탈세 혐의도 드러났다. 한때 서울에서 화려했던 이 가문은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 이미 썩어 문드러진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법의 가장 엄중한 제재였다. 김영희 여사는 병원에서 깨어난 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녀는 사기, 상해, 교사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가 경찰차에 오르는 순간 그녀는 저 멀리 차 안에 서 있는 나를 보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와 차창을 사이에 두고 앙상한 손가락으로 미친 듯이 유리를 두드렸다. 입에서는 처절한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강설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날 용서해줘. 지훈이 얼굴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차창을 올렸다. 그녀의 그 추악한 얼굴과 귀에 거슬리는 울부짖음을 차단했다. 용서? 그녀가 나를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모욕했을 때 그녀는 나를 용서할 생각을 했을까? 그녀가 최유라를 데려와 그 가짜 임신 소동을 꾸몄을 때 그녀는 나를 용서할 생각을 했을까? 그녀가 가장 악독한 말로 아들의 비밀을 지켜주고 자존심을 지켜준 며느리인 나를 저주했을 때 그녀는 나를 용서할 생각을 했을까?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다. 그녀의 지금 처지는 스스로 자초한 결과일 뿐이다. 결국 김영희 여사는 여러 죄가 병합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에서 평생을 위세등등하게 살아온 이 여자의 남은 인생은 차가운 철창 안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때 오만방자했던 최유라의 최후는 더욱 비참했다. 박씨 가문의 비호를 잃자 그녀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빌린 사채업자들이 즉시 그녀를 찾아왔다. 채권자들은 그녀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빚을 갚기 위해 몸을 팔도록 강요했다. 그녀는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기회를 봐서 도망쳤지만 이미 무일푼에 갈 곳 없는 신세였다. 한 번은 내가 차를 몰고 한 고가도로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남루한 옷차림에 온몸에서 악취를 풍기는 한 노숙자가 다리 밑에 웅크리고 앉아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뒤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마른 풀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때로 가득해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눈,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찬 그 눈은 내가 아는 최유라였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알아봤고 내가 몰고 있는 전 세계 한정판 부가티도 알아봤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미친 듯이 달려와 내 차를 막으려 했다. 강설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 내가 죽어서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차를 세우지 않았다. 속도조차 줄이지 않았다. 스포츠카는 굉음을 내며 지나갔고 튀어오른 물웅덩이가 그녀의 더러운 몸을 흠뻑 적셨다. 이런 사람에게는 한 번 더 쳐다보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박지훈에 대해서는 나는 그를 완전히 끝장내지는 않았다. 그처럼 자존심 강하고 자만심에 찬 남자에게는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만 배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의 회사, 그의 재산, 그의 지위, 그의 가족. 나는 그를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뜨렸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짓밟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하게 했다. 이것이야말로 그에 대한 나의 가장 잔인한 복수였다. 나는 강남 빌라 최고층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앞에 아이패드에서는 이안 그룹의 주가 곡선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원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녹색 선이 이제는 실이 끊어진 연처럼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약혼식 소동이 벌어진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서울 전체가 박씨 가문의 웃음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퍼졌다. 그때 임비서가 빠른 걸음으로 테라스로 올라왔다. 손에는 진동하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아가씨, 박지훈 씨가 아래에서 3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비서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만약 만나주시지 않으면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합니다.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손가락이 화면의 하안과 데이터를 스쳤다. 이제는 울고불고 매달리는 수법까지 배웠군. 들여보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또 어떤 시나리오를 짜왔는지 나도 궁금하네. 5분 후 박지훈이 비틀거리며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의기양양하던 이안그룹의 대표가 아니었다. 구겨진 정장을 입고 턱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서리 씨, 제발 그만둬. 그의 목소리는 사포로 바닥을 긁는 것처럼 쉬어 있었고 뼛속까지 비굴했다. 나는 일어나지 않고 그저 그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대리석 테이블을 무의식적으로 두드렸다. 맑은 타닥 소리가 났다. 박 대표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법을 준수하는 사업가입니다. 이안 주가가 폭락한 건 당신 가문의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이지. 저 같은 전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가식 떨지 마. 박지훈이 맹렬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뒤틀린 광기가 번뜩였다. 너야, 네가 뒤에서 이안을 공매도하고 모든 공급망을 끊었어. 강설이, 네가 도대체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3년 부부였는데 꼭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야겠어? 나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지훈, 당신 어머니가 연회에서 나를 모욕하는 걸 묵인했을 때 당신은 잔인하다고 생각했어. 최유라가 그 가짜 임신 진단서를 들고 내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걸 내버려뒀을 때 당신은 잔인하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3년 전에 이미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나에게 불임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온갖 손가락질을 받게 했을 때 당신은 잔인하다고 생각했냐고. 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입을 벌린 채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 알고 있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치마 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발로 걷어찼다. 1라운드, 박지훈, 당신은 위선 때문에 졌어. 나는 일어서서 천천히 치마를 정리했다. 오늘 온 건 단순히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겠지. 맞춰볼까? 김영희 그 늙은 여우가 무슨 꾀를 냈나 보군. 예를 들면 내 전처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게 해서 나를 물귀신처럼 끌어내리려는 속셈 같은 거. 박지훈의 온몸이 굳어졌다. 그의 눈에 스친 공포가 내가 맞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 아니야. 그는 죄 지은 듯 고개를 숙였다. 아닌지 긴지는 당신 마음이 알겠지. 나는 책상 위 서류철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다. 이건 내 어머니가 어제 사채업자에게 연락한 녹취록이야. 그리고 내 서명을 위조해서 연대보증서에 서명하려 한 증거도 있지. 박지훈, 넌 지금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줄 알겠지만 사실 넌 살인 미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박지훈은 그 증거 뭉치를 보고 마치 척추가 뽑힌 것처럼 힘없이 무너졌다. 그는 갑자기 달려들어 그 서류들을 빼앗으려 했지만 내 뒤에 있던 보디가드들이 이미 한 걸음 나서서 쇠집게 같은 손으로 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놔, 강설이, 이 독한 여자.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어. 그는 체면도 버리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마에 핏대가 섰다. 이게 당신의 2라운드인가? 흙탕물 튀기기. 나는 차갑게 그를 쳐다봤다. 임비서, 그거 가져와.
임비서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건넸다. 나는 박지훈 앞에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3년 전의 진료 기록 사본이 있었다. 이건 당신이 당했던 그 작은 교통사고의 원본 기록이야. 박지훈, 내 어머니가 나만 속인 줄 알았지. 그녀는 너까지 속였어. 넌 내 정관 수술이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그건 내 어머니가 의사를 매수해서 내 사고 상처를 처리할 때 슬쩍 한 거야. 왜냐하면 그녀는 그때 이미 내가 박씨 가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그녀는 박씨 가문의 대를 끊어서 자기 친정 조카가 이안 그룹을 상속받게 하려 했던 거야. 박지우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는 그 진료 기록을 눈이 빠져라 쳐다보며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불가능해. 우리 엄마는 날 가장 아꼈어. 손주를 원해서 너를 괴롭혔던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그녀가 아꼈던 건 이안 그룹 대표라는 신분이 가져다 주는 부귀영화였지. 너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의 귓가에 다가가 온기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3년 전부터 네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알면서도 네 앞에서 계속 연기했던 거야. 계속해서 다른 여자들을 데려와 널 자극하고 아이를 못 낳는 죄를 내게 뒤집어 씌웠지. 박지훈, 이 판에서 넌 친어머니에게 자존심을 거세당한 장기짝에 불과했던 거야. 박지훈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는 보디가드들에게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바닥에서 헛되이 뒹굴 뿐이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모성애, 그가 지키려 했던 자존심, 그가 믿었던 피해자라는 정체성이 이 순간 내 손에 의해 한 조각 한 조각 벗겨졌다. 꺼져. 나는 시선을 거두고 이 진흙탕 같은 남자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돌아가서 김영희에게 전해 그녀가 내게 진 빚은 남은 평생으로 갚게 될 거라고. 박지우는 보디가드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손톱이 복도 바닥에 긁히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텅 빈 빌라에 울려 퍼지며 마치 박씨 가문의 마지막을 알리는 상복의 종소리 같았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바닥을 친 주가를 보며 용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용, 이제 막이 올랐어. 박씨 가문의 그 늙은 여우, 이제 판으로 끌어들일 시간이야. 전화기 너머. 용 회장의 목소리는 지극히 공손했다.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홍무녀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늙은 토끼가 제 발로 덫에 걸려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내가 3년간 인내하며 갇혀있던 감옥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이 지나면 이곳은 내가 직접 세운 심판대의 증인이 될 것이다. 박지훈, 이것은 생존과 진실에 대한 1차 청산에 불과해. 이제부터 나는 너희에게 진정한 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겠어. 서울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 천상인간. 오늘 밤 이곳은 살벌한 기운에 휩싸였다. 박지훈의 어머니 김영희 여사는 상석에 앉아 억지로 귀부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계속 떨리는 손가락과 연신물을 마시는 행동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지훈은 그녀 옆에 앉아 마치 영혼을 잃은 꼭두각시처럼 넋나간 눈으로 테이블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 맞은편에는 서울의 흑백양도에서 모두가 한 수 접어주는 용 회장이 앉아 있었다. 용 회장은 거만하게 앉아 손에는 핏빛 산호 염주를 굴리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두 줄로 선글라스를 낀 보디가드들이 서 있어 숨 막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용 회장님, 보십시오. 저 강설이라는 년이 정말 너무합니다. 김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에 일부러 억울함을 담았다. 저 시골뜨기 계집애가 여우 같은 수법 좀 배웠다고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우리 이안을 죽이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예전에 제 시아버님과 생사를 나눈 사이 아니십니까? 용 회장은 눈꺼풀도 들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노부인 말씀은 나더러 그 계집애를 좀 손봐달라는 뜻인가?
손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김 여사의 눈에 도끼가 스쳤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걔가 재산 포기각서에 서명하게 해서 걔의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을 전부 토해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라진다는 말에 박지훈의 몸이 살짝 떨렸지만 그는 결국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진료 기록과 어머니의 계략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박씨 가문이 무너지면 그도 살 수 사라진다. 용 회장이 차갑게 웃었다. 염주를 굴리는 속도가 빨라졌다. 박 노부인, 욕심이 과하시군. 용 회장님께서만 나서 주신다면 이 안이 되찾는 프로젝트의 지분 30%를 드리겠습니다. 김 여사가 다급하게 미끼를 던졌다. 바로 그때 룸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나는 온통 검은색의 장식 없는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는 하이힐을 신고 안정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테이블 끝으로 걸어갔다. 강설이, 네가 정말 올 줄이야. 김 여사는 나를 보자마자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테이블을 세게 치며 내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무릎 꿇어. 용 회장님 앞에서 박씨 가문에 사죄하라고. 나는 의자 하나를 끌어와 아무렇지 않게 앉았다. 심지어 스스로에게 차 한 잔을 따랐다. 김 여사님, 중풍이 아직 다 낫지 않으셨으면 화를 좀 가라앉히시죠. 나는 찻잔을 들어 김을 불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너 죽고 싶어. 김 여사가 용 회장을 쳐다봤다. 용 회장님, 보십시오. 이 어른도 몰라보는 천한년을. 손 좀 봐주십시오. 박지훈도 고개를 들고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서리 씨, 그냥 잘못했다고 해. 용 회장님이 계시니 넌 이길 수 없어. 그 재산들만 돌려주면, 내가 용 회장님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부탁할게. 나는 박지훈의 그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웃음만 나왔다. 박 대표님, 내가 말했던 거 잊었나 보군요.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고. 그때 용 회장이 마침내 일어섰다. 김 여사는 크게 기뻐하며 용 회장이 직접 나서는 줄 알았다. 그녀는 잠시 후 어떻게 내 뺨을 때리고 어떻게 뜨거운 찬물을 내 얼굴에 부을지까지 상상하고 있었다. 용 회장님, 빨리 제 다리부터 부러뜨려 주세요. 어디서 또. 김 여사의 말은 목이 졸린 오리처럼 갑자기 끊겼다. 모든 이가 경악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그 용 회장이 김 여사를 지나쳐 곧장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그의 거대한 몸이 쿵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룸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용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는 뼛속까지 스민 경외심에 떨렸다. 부하용이가 아가씨께서 미행 중이신 줄도 모르고 이런 미물들이 아가씨를 모욕하게 두었습니다. 부하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쾅! 김 여사는 벼락을 맞은 듯 의자에 굳어버렸다.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박지훈은 더욱 놀라 손에 든 찻잔을 떨어뜨렸다. 뜨거운 물이 다리에 쏟아졌지만 그는 움직일 생각조차 못했다. 용 회장님, 이게 무슨. 김 여사의 목소리는 말도 안 되게 떨렸다. 용 회장이 맹렬히 돌아봤다. 그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다. 내밀을 생사를 나눈 사이. 김영희, 넌 이분이 누군지 알아? 이분은 서울 강씨 가문의 주인이시자 전 세계 금융의 명맥을 쥐고 계신 분이야. 너희 같은 작은 이안은커녕 100개의 이안이 있어도 아가씨 앞에서는 먼지만도 못해. 용 회장은 손을 휘둘러 김 여사를 상석에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이 독한 늙은 마녀, 감히 나를 시켜 아가씨를 해치려 해? 우리 강씨 가문의 모든 외문 제자들이 너 때문에 같이 죽으라는 거냐. 용 회장의 따귀는 힘이 대단했다.
김 여사의 반쪽 뺨이 순식간에 부어오르고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평소에 우러러보던 용 회장이 지금은 마치 개처럼 내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 공포는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계급의 압박에서 오는 것이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용 회장을 내려다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 모르고 한 죄는 죄가 아니니. 감사합니다, 아가씨. 용 회장은 전전긍긍하며 일어나 내 뒤로 물러나 가장 충성스러운 경호원처럼 섰다. 나는 힘없이 쓰러진 박지훈 앞으로 걸어가 허리를 숙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박지훈, 방금 누가 주인이라고 했지? 박지훈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가 애써 구하려 했던 살길은 사실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통하는 길이었다. 용 회장.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여기 사업, 박씨 가문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지? 아가씨께 보고 드립니다. 박씨 가문이 지난 몇 년간 저희 명성을 등에 업고 부지 30%와 항구 2곳의 독점 운영권을 가져갔습니다. 회수해. 나는 몸을 바로 세우고 문 밖을 쳐다봤다. 회수할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그들이 불법으로 경영한 모든 수익을 청산해. 김노부인 재산 포기라는 말 좋아하시지? 오늘 밤 내가 당신에게 그 말을 선물하지. 김영희는 바닥에서 발작하듯 몸을 떨었다. 그녀는 내 신발을 잡으려 했지만 용 회장에게 발로 차였다. 강설이, 아니, 강아가씨, 제발. 지훈이가 3년 동안 당신을 모신 정을 봐서라도 모셨다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건 학대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테니. 죽이는 건 너무 싸게 먹히잖아. 나는 너희가 보물처럼 여기던 이안그룹이 어떻게 내 발판이 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할 거야. 나는 룸을 나섰다. 등 뒤에서는 김영희의 절망적인 통곡과 박지훈의 무너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밖의 공기는 상쾌했다. 임비서가 손수건을 건넸다. 나는 가볍게 손가락을 닦았다. 아가씨, 다음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이안그룹 본사로. 나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명목상 이미 강씨그룹의 것이 되었으니 가서 그 쓰레기들을 완전히 청소해야지. 오늘 밤이 지나면 서울의 이안그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 강설이는 이곳에 나만의 비즈니스 제국을 세울 것이다. 한 달 후. 이안그룹 본사. 아니, 이제는 서리타워로 이름이 바뀐 이곳. 나는 최고층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발 아래의 분주한 거리 풍경은 내 눈에 그저 움직이는 글자처럼 보였다. 임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손에는 몇 부의 처리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아가씨, 마지막 청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임비서가 서류를 펼쳤다. 김영희는 여러 경제 범죄와 상해죄가 병합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아마 나오지 못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의 구름을 보았다. 내 귓가에서 비명을 지르고 저주를 퍼붓고 진료 기록을 위조했던 그 미친 여자는 결국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법 앞에서 완전히 자유를 잃었다. 박지훈은 그는 강씨그룹에서 제공한 퇴직금을 거부했습니다. 듣기로는 판자촌에서 짐꾼 일을 구했지만 예전에 곱게 자란 탓에 허리를 다쳐 지금은 부두에서 창고를 지키며 하루에 몇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임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최유라는 그 보디가드 강기사는 돈을 받고 동남아로 가버려 그녀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클럽 밖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잡혀가 지금은 교회의 한지하 안마시술소에 있다고 합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결말이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들이 진흙탕 속에서 내가 그들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는 것. 아가씨, 박지훈이 오늘 아침 부두에서 자해를 했습니다. 임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람을 통해 편지를 보내왔는데 마지막으로 아가씨를 뵙고 싶다고 합니다. 3년 전 그 비밀의 마지막 조각을 아가씨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마지막 조각, 박씨 가문 옛집 폐허로 데려가.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곳은 은원이 시작된 곳이니 그곳에서 끝내야지. 서울교회, 한때 화려했던 박씨 가문의 옛집. 이제는 압류되어 정원은 황량하고 마른 잎만 가득했다. 박지훈은 낡은 문턱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었는데 자해로 남은 상처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고 죽은 물처럼 텅 빈 공허함만 남아 있었다. 왔군. 그의 목소리는 바람 새는 풍로 같았다. 나는 그에게서 5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내 뒤에 검은 트렌치 코트가 가을 바람에 펄럭였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 바빠. 박지훈은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품에서 녹슨 문장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놀랍게도 강씨 가문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반개의 신물이었다. 3년 전 할아버지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이걸 내게 주셨어. 이게 네가 박씨 가문에 시집온 진짜 이유라고 하셨지. 강설이, 나는 줄곧 네가 박씨 가문에 빌붙으려고 내게 몸을 낮춘 줄 알았어. 할아버지께서 이미 나의 평범함과 어머니의 악독함을 꿰뚫어 보셨다는 건 꿈에도 몰랐지. 그는 기침을 2번 하더니 피 섞인 가래를 뱉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문장 안에 편지를 남기셨어. 만약 네가 언젠가 견딜 수 없게 되면 이것만 너에게 돌려주면 네가 박씨 가문에 입은 은혜를 봐서라도 내게 살기를 열어줄 거라고. 하지만 그 편지는 우리 어머니가 태워버렸어.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까봐. 내가 이 문장을 가지고 강씨 가문에 가서 혜택을 요구할까봐 두려웠던 거지. 박지훈이 나를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강설이 3년 동안 널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그렇게 뛰어난 걸 볼 때마다, 네가 집안을 완벽하게 꾸려나가는 걸 볼 때마다 나는 자괴감을 느꼈어.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지. 너를 억눌러서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어야만 네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나는 조용히 들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이게 당신의 비밀인가? 자격지심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고 탐욕 때문에 침묵하고. 나는 그를 보았다. 눈빛은 쇠처럼 차가웠다. 박지훈, 할아버지의 은혜는 3년 전 그 교통사고 때 내가 당신 목숨을 구해주면서 이미 다 갚았어. 이 3년간 내가 내게 준 고통은 내가 내게 진 빚이야. 죽어서 염라대왕에게 갚도록 해. 나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강설이,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다시 결혼할 거야.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햇살이 내 옆얼굴에 쏟아져 완벽한 윤곽을 그렸다. 나는 강씨 가문의 왕이야. 왕은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 더더욱 결혼으로 존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 박지훈, 당신 눈에 보이던 천장은 언제나 내 발밑의 바닥에 불과했어. 나는 큰 걸음으로 저 멀리 주차된 롤스로이스를 향해 걸어갔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박지훈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 폐허 속에서 자신이 원래는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일생을 자기 손으로 묻어버렸다. 회사로 돌아오자 최고급 정상회담 초대장 한 부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아가씨, 로스차일드 가문의 루카스 씨께서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일 밤 자선 경매에서 글로벌 컴퓨팅 센터 협력에 대해
아가씨와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임비서의 눈에는 숭배의 빛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금박 초대장을 들어 옆에 휴지통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다. 루카스에게 전해 협력하고 싶으면 직접 제안서를 들고 내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내 시간은 비싸. 접대에 낭비할 시간 없어. 임비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강설이다. 나는 한때 발밑에 짓밟혔지만 결국 권력의 정상에 오른 강설이다. 저녁 노을이 피처럼 붉게 서울의 하늘 절반을 물들였다. 나는 사무실 테라스에 앉아 원보라는 커다란 치즈 고양이가 석양 아래 나른하게 기지개를 켜는 것을 보았다. 고양이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어우러져 기묘한 평온함을 만들어냈다. 나는 3년 전에는 박씨 가문이 보물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쓰레기 같은 그 결혼 반지를 들어 가볍게 튕겼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호선을 그리며 빌딩 아래 심연으로 떨어졌다. 강설이 남은 인생은 홀로 아름답게 영원히 걱정 없이 살기를. 나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이 순간 나는 마침내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전 남편도 악독한 시어머니도 계략도 없다. 내게 있는 것은 이 손안의 비단 같은 사나다.